너무 마음이 뭉클해서요. 갑자기 중간에 울컥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Did you like it? 즐거우셨어요? 어린 시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사랑했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작은 소녀한테는 그게 참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마음을 병 안에 넣어놨다는 것은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은 게 아닐까.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서. 오늘 너무 자꾸 감성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그 슬픔이나 고통을 다르게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마음을 닫아놓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어떻게 마음을 열어야 될지. 우리 책 속의 이 소녀는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할아버지였었고요. 우리는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친했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믿었던 누군가에게서 배신과 상처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작 내 사랑을 다시, 내 마음을 다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는 물론 두렵기도 하고 망설이게 해도 되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아놓으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시 열어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삶이라는 건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상처받을 걸 미리 걱정하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좋은 사람들이 다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소녀가 커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던 건 자녀, 자식이라는 귀한 인연을 통해서 가능했던 건데요. 내가 아픈 시간을 다 보내고 준비가 되면 망설이지 말고 얼른 용기를 내서 더 좋은 인연들을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더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혹시 이렇게 유리병 안에 내 마음을 넣어 놓은 분들이 계시다면 얼른 뚜껑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는 것, 내가 유리병 안에 내 마음을 넣어놨다는 것, 그것을 내 자신이 알아차려야 어떤 도전이 있을 수 있고 변화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알아차리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뭐가 있냐면요, 내 상황을 내가 깨닫게 되는 거니까 realize, 깨닫다, 이런 단어를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I realized, 나는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realize를 사용해서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보자면, I've realized, 나는 깨달았어요. That I've been closing the door of my mind, 내 마음의 문을 그동안 닫아왔다는 것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 알아차리다 라는 단어를 쓰고 싶을 때 여기서 notice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notice는 보통 공지할 때도 우리가 notice라고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I've realized 대신에 I've noticed, 나는 알아차렸어요. That I've been closing the door of my mind, 내 마음의 문을 그동안 닫아왔다는 것을 말이에요.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알아차린다는 게 알아내다, 어떤 사실을 발견해내다 라고 할 때는 find out,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알아차린다는 게 내가 저 사람을 알아차렸어, 이제 누군지 알겠어, 요럴 때 알아차리는 거, 요거는 보통 내가 인지하는 거를 의미하잖아요. 그때는 recognize 라든지 아니면 perceive, 인지하는 거, 감지하는 거, 그것도 알아차리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누군지 알아차렸어, I recognize her 라든지 I recognize who she is, 이런 식으로 쓴다거나 I perceived the change, 나는 그 변화를 알아차렸어, 인지했어, 요렇게. 그래서 한국말로는 똑같이 알아차린다 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든지 문맥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쓰는 단어가 달라진다는 거. 근데 그거는 영어를 공부하실 때 우리가 보통 단어 외우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단어를 외울 때는 일단 우리가 품사라고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동사의 의미인지 뭐뭐 하다 라고 끝나는 애인지, 아니면 형용사 꾸며주는 아인지 뭐뭐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명사인지
어떤 것의 이름, 이런 걸 나타내는지. 그래서 그런 품사를 정확히 외우는 게 중요해요. 그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우리가 영작을 할 때 한마디라도 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알아차리다라는 이 한국말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씩 영어로는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문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한국에서만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외국인하고 이렇게 소통이 없다면, 물론 요즘에는 이제 좋은 뭐 프로그램이나 뭐 앱들도 많이 나왔지만은요,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고 쓸 때, 말을 할 때 내가 만든 문장이 부자연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갭을 조금씩 줄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어들도 보고, 그리고 예문들을 같이 보는 게 그 단어를 이해하기가 더 훨씬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도 이제 사전을 보거나 할 때 항상 예문을 같이 막 여러 개씩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떤 문장에서 어떠한 뉘앙스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 그 느낌도 같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 영어 공부를 하고 계시다면 단어를 찾아서 보실 때 단어 뜻만 하나만 딱 보고 끝내지 마시고요. 거기서 나온 예문도 몇 개 그냥 쭉쭉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런 표현으로 이러한 뜻으로 쓰였구나 라는 느낌까지 같이 가지고 가시면 나중에 훨씬 더 기억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우리가 왜 독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독해책이나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것들, 그래서 그렇게 뭐 지문을 보고 하면서 나오는 단어들을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 바로바로 문장과 거기서 나오는 문장과 스토리랑 같이 기억을 하면서 보면 더 저는 기억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외웠던 단어들 중에서 그 단어를 떠올리면 그 단어가 나왔던 그 스토리까지 같이, 그 이야기까지 같이 기억이 나요. 어떤 지문이었는지. 제가 뭐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토플 같은 거 강의했을 경우에, 토플이라는 게 워낙에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내 전공은 하나밖에 없는데 나랑 관계없는 뭐 심리학, 뭐 인류학, 미술, 뭐 역사학, 뭐 이런 거 나오면, 그리고 경제학, 이것도 저랑 관련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거 수업 준비하면서 외웠던 단어들이 내가 그때 가르쳤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었는지까지 같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 책을 예로 들면은요, 이 책의 제목이 The Heart and the Bottle, 마음과 유리병, 이런 뜻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뭐 bottle, 병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면 영어 사전에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서 이게 병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나중에는 bottle 하면은 이 병이 이제 같이 떠오르는 것처럼.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로 제가 아까 여기 책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자, 그 부분을 읽을 때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서 노래를 중간에 부를까 하다가 그런 책의 감동이 깨질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었거든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었고 진지한 장면이라서 지금 그 마음을 꺼내려고 막 여러 가지 도구를 막 흔들어 보고 막 망치로 두들기고 이러다 지금 높은 데서 이렇게 뚱 떨어뜨렸는데, 그때 병이 어떻게 됐다느냐면요, It just bounced and rolled 이렇게 나왔잖아요. bounce 하니까 bounce, 무슨 노래 생각이 났을까요? 조용필 씨의 노래 있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불렀었죠? 심장이 bounce bounce 두근데 막 이렇게 하는 건가요? bounce bounce 막 이러는 거. bounce가 튕기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사로도 뭐 튕기다, 튀기다, 혹은 토끼가 깡총깡총 뛸 때도 bounce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애기 있으면 무릎 위에다 놓고 이렇게 애기 이렇게 통통통통통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도 bounce. 그래서 이렇게 통통
튕기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동사 말고도 명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사라는 거는 딱 떨어지는 거, 이름. 그래서 튀다가 아니고 튠. 이렇게 되면 요건 명사가 되는 거거든요. 튀어오름. 이렇게요. 혹은 탄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사전에 보면 사람의 활기, 힘, 머리의 탄력,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보면 그 조용필 씨 노래에서도 보면 제가 가사를 보니까요.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바운스 바운스는 심장이 두근두근 통통통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재미있게 다가가면 조금 더 기억하기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The Heart and the Bottle 마음과 유리병 이라는 감동적인 책을 읽어보았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처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 오랫동안 병 안에 넣어놔서 어떻게 그 마음을, 그 병을 어떻게 다시 열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오늘부터 살살 병뚜껑을 돌려보세요. 내 마음의 자리가 비워져야 그 자리에 다른 더 좋은 거나 좋은 사람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소중하고 아름다운 인연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Goodbye!